자, 우리 교재 541페이지의 질권입니다. 질권이란 것은 채권자가 그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제공하는 동산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담보 물건이 바로 질권입니다. 이때 질권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 물건은 동산의 하나고 기타 권리에 대한 것도 질권에 선입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질권의 종류에서 정리해놨죠. 여기 보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과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질권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자, 이때 질권의 법적 성질 보시죠. 이것은 이 질권은 약정담보 물권이다라는 것이에요. 동산이나 채권인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질권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질권에는요, 동산질권, 권리질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라는 통유성이 있죠. 이렇게요. 자, 이때 물상대위성까지도 다 인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까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모두 갖는다. 통유성이 인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약정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니까 당에 동산은요, 인도가 이루어져야 동산질권이 성립한다. 성립 요건이다. 이런 이야기죠. 인도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대리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점유 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도 방법이에요.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에 의한 동산질권 성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우리 법적으로는 대리점유 이렇게 해놨어요. 대리점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질권의 성질입니다. 질권의 성질. 기본적으로 동시에요. 질권은 당의 질물을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 있죠. 그죠? 유치적 권능이 있다. 그리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질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모습은요, 동산질권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동산질권. 왜냐하면 동산질권의 법리를 그대로 권리질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요, 동산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본다면요,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 받을 채권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 피담보 채권의 채권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산에 관하여 질권 설정 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그 동산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줘야죠. 동산을 인도해줘야죠. 이렇게. 그죠? 그래야 동산 질권이 성립합니다.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 동산을 인도하면. 다만 여기 인도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인도에 네 가지 있었지만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제외해야 된다. 그죠? 우리 민법에는 이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 이것을 뭐라 하냐면 대리점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이런 뜻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대리점유에 해당되는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에 의해서는 동산질권을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다 돼요. 인도,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형태인 인도, 이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유 계정에 의한 대리 점유에 의한 인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는 동산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요, 여기에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질권 설정자하고 당연히요,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인 채권자 이렇게 되겠죠. 질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여야 됩니다. 채권자. 다만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제3자가 이게 물상보증인입니다. 물상보증인, 줄여서 물보 쓸게요. 물상보증인인 제3자. 이 사람도 질권 설정자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만 질권자가 되는 사람은 채권자여야 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당의 목적물을 점유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질권을 성립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요 543페이지 그 다음에 544페이지에 있어요. 물론요, 여기에 질권 성립에는요 이렇게 설정하는데 질권 설정자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요. 요건 조심해야겠죠. 질권의 동산질권이죠. 당연히 그죠. 동산질권의 선유취득을 인정합니다. 선유취득이요. 즉 질권 설정자가 처분권 없는 당사자가, 즉 소유권도 아닌 사람이 타인의 소유물을, 동산을 질물에 넣고 질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이때 질권을 취득하는 채권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당에 그 질권 설정하는 질물에 대하여 그 질권 설정자에게 그러한 처분권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선유취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질권의 선유취득이 인정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동산질권이 성립할 수 있죠.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 선유취득에 의한 질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544페이지에 그 가운데쯤에 있죠. 판례 밑에 보면 질권의 선유취득을 인정한다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인정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요. 질권이 이렇게 해서 성립했다면 질권의 효력을 볼까요? 성립했으니까 동산질권의 효력. 동산질권의 효력은 기본적으로요, 당의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 물건의 범위, 기본적으로 뭐예요? 당의 동산이겠죠? 즉 질물로 인정되는 것이죠. 질물. 질권의 목적인 그 동산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당연히요, 종물이나 과실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과실에 관해서는요, 과실에 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과실.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이렇게 놨죠. 유치권자의 과실 수치권과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유치물의 대여 등록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준용되니까요.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야 돼요. 질권자가 과실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피담보 채권에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과실 취득하는 것이고, 당에 그 과실이 만약에 물건일 때는 경매를 통해서 환가, 금전으로 환가한 다음에 변제 충당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목적물의 물건의 범위는 당의 동산과 그 동산에 종된 물건 그리고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과실입니다. 그죠? 이게 과실은 당연히 자기가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요, 경매를 통해서 그래요, 변제 충당의 목적으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당의 그 동산이 멸실로 인하여,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당의 동산질권이 소멸될 운명에 처했을 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물상대위성에 의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가치 변형물, 이 동산의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즉 동산 질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권이라는 이 권리를 통해서 동산 질권이 여기도 미친다. 이렇게 되겠죠. 가치 변형물.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물상대위는 우리 법 342조에 있죠. 교재 546조 한번 보시죠. 546페이지에 342조. 질권은 질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변형된 물건 또는 권리 위에 질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랬죠. 이 경우에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그래서 당에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압류해야 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 즉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 이것을 법에다 정해놨어요. 그죠? 법에 정해놨어요. 이것도 역시 34조죠. 우리 교재는 547페이지에 있어요. 334조 여기에 있는 내용, 즉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 비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질권의 보존의 비용, 그리고 그 채무 불이행이나 질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그래서 6가지죠.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6가지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질물의 보존 비용, 질물, 그 다음에 질권의 실행 비용, 그 다음에요, 당의 채무 불이행이나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죠. 이 6가지에 대해서는 피담보 채권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동산질권은 당의 목적 동산을 유치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반할 필요 없죠. 계속 점유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후순위 권리자들이 권리 행사하더라도 반환을 거부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선 변제할 수 있어요. 그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뭐예요? 경매권이 시행이 가능하죠. 경매권 행사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경매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변제기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물론 경매 외에도요, 간이평제 충당권도 있죠.
이것도 있는데요. 간이 변제 충당. 그건 뭐냐면 질물, 질권의 대상인 물건 있잖아요. 동산.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해서 할 수 있다. 법원에 청구해서, 그죠? 법원을 경유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사전 통지해야 되죠. 채무자한테. 채무자야, 빨리 변제해라. 변제기 지났잖아. 변제 안 하면 나 이거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 내가 취득해버린다. 그리고 정산한다.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요. 간이 변제 충당 권리도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물론 담보물권이니까요. 별채권도 있는 됩니다. 별채권. 앞에서 우리 했죠. 유치권에서 강의했듯이 별채권은 똑같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 파산재단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동산질권의 대상인 그 동산은 별도로 계산하자. 즉 담보물권자인 질권자가 변제받고 남는 나머지 자녀 재산만 파산재단에 집어넣으시오. 지금은 집어넣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별채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요. 549페이지 가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요. 유질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했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질권에서는 유질계약 금지입니다. 자, 유질계약이라는 것은요,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 사이에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경매 이외의 방법이나 간이 변제 충당 등 이러한 민법에서 허용되는 우선 변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을 강구하고 특약을 하는 것, 이것을 유질계약을 해요. 그러한 계약은 금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하면 이것은 무효인 유질계약이 되겠죠. 자, 먼저 거기에 잘 봐두십시오. 유질계약이란 것은 질권 설정자가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이랬죠. 변제기 전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유질계약이라 하고 그 유질계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급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소유권 네가 아무리 해도 좋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약정은 아예 처음부터 무효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 강행규정, 유질계약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니까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역시 유질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유질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만 변제기 후에 하는 것은 가능해요. 피담보 채권 변제기 후에 한 것은 유효입니다. 변제기 전에 했을 때는 무효지만 변제기 후에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질이라는 걸 좀 공부하죠. 전질. 전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산 질권자가 다시 스스로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물건, 동산 있죠. 동산을 다 자기의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질이에요. 다시 질권 설정하는 자가 되는 거죠. 동산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 지위에서 채무자인 질권 설정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 원 빌리면서, 뭐 예컨대 돈 1,000만 할까요? 1,000만 원 돈을 빌리면서 갑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요,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5천만 원짜리요. 이것을 을에게 제공했어요. 담보 목적으로. 요때 을은 질권자가 되겠죠. 요 다이아 반지의 질권자가 돼요. 이렇게
이걸. 근데 을이 말입니다. 병한테 돈을 한 500만 원 돈을 빌리면서 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질물 있죠. 요 다이아 반지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채권자죠. 채권자. 여기 채무예요. 자, 질권자인, 동산 질권자인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물, 여기 질물이죠. 질물을 다시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거예요. 이렇게. 입질한 거죠. 입질. 이래 됐을 때 이 사람은 뭐냐? 전질권자가 되는 거예요. 전질권자. 이 사람은요, 질권자인 을은요, 전질권 설정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는 전질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질권이 성립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질권. 여기는 전질. 두 사람 사이, 그죠? 요걸 전질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전질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전질에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뭐냐면, 승낙을 받아서 하는 승낙전질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질권자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전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승낙전질은 사전에 저기에는 질권 설정자인 갑의 동의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이 전질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승낙전질이에요. 승낙전질은 뭐라고요? 승낙전질은 질권 설정자에게 승낙하에 이루어지는 전질이에요. 근데 책임전질은요, 질권 설정자의 승낙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질권자 자기의 책임하에 동의도 승낙도 없이 하는 거예요. 질권 설정자의 사전 승낙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전질. 그래서 549페이지 제일 밑에요. 동산 질권자의 전질에서 전질의 유형은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이 있다. 그러면 551페이지에 보시면 이 승낙전질은 여기에 갑이 여기에 사전에 을한테 승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을, 너 채무 500만 원, 이 채무, 너의 채무에 대해서 내가 제공한 이 다이아 반지를, 질물을 다시 입질해도 좋다. 담보 제공으로 이렇게 네가 제공해도 좋다. 라고 갑이 미리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승낙전질은 뭐예요? 완전히 독립된, 즉 질권과 독립된 하나의 질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의미가요. 질권과, 종전의 질권과 독립된 담보물권입니다. 그냥 하나의 질권으로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질권 설정자, 질권자처럼 취급하면 돼요. 그냥. 왜? 얘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거죠. 성립하는 게. 별개에 별개. 피담보 채권 500만 원. 질권, 병은 질물로서 다이아 반지 보유. 질권자, 병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승낙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책임전질은 좀 달라요. 책임전질은, 자, 이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가 되는데, 책임전질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승낙 전제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제공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550페이지 교재를 잘 보십시다. 자, 거기 의부터 보세요. 질권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즉 질권자 자기의 권리 범위 내에서 질권 설정자의 선택을 얻지 않고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하는 것을 우리는 책임 전질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병이 가져오는 질물은요, 질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을이 10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요, 책임 전질하에서는요, 저기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피담보 채권요, 1000만 원이죠. 채권 이거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질권 있죠. 을이 가지고 있는 질권, 이 모두를 이것을 저기 있는 책임 전질에서의 질물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을이 이 다이아 반지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갑에 대한 이 채권 1000만 원짜리 채권도 여기에 붙어서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 병은 이리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질권, 이런 상태에서 질권을 가져왔으면 뭐예요? 여기에 다이아 반지도 있죠. 다이아 이렇게 가지고 질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질권 다시 입질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임 전질은 그 성격을 뭐라냐, 채권, 질권 재입질이다 의 성질을 갖는다 라고 견해를 취하는 게 통설이에요. 채권도 질권도 함께 병에게 입질로 했다, 질물을 질권으로 삼았다 이렇게 그죠? 요것을 우리는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성질이에요. 채권, 질권 공동 입질이다 라는 의미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보시면 성립 요건에 보시면 질권자 그리고 질권 전질권자죠. 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에 전질권 합의를 하고, 자 여기에 책임 전질을 공부하다 보면 내용을 하자 보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요, 당연히요 질권자 이 사람은 뭐예요? 전질권 설정자죠. 이 사람하고 전질권자인 채권자 사이에 합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합의가 바로 전질권 설정 계약입니다. 이게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되나요? 당에 내용들을 다 보내줘야죠. 뭘요? 채권, 질권, 질권이니까 질물, 여기서는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반지. 이것을요 채권, 질권을 이전해야죠. 어떻게 병한테로 그죠? 여기 있는 요 권리를 이렇게 넘겨줘야죠.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채권도 이전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을이 갑한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얘한테 갖다 넣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에 대항 요건이 필요해요. 채권을 이전하는 것이니까 채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죠? 채권 양도하는 거예요. 채권 권리를 넘겨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 대항 요건이 필요해요.
누구에 대한 요건이냐? 병이란 이 전질권자가 갑에 대해서 야, 너 1,000만 원, 네가 채무 있는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왜요? 얘가 500만 원 갚지 않으면 이 병은 갑한테 을에게 줘야 할 1,000만 원 중에서 내한테 500만 원 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내가 행사하는 권리가 내한테 있다는 걸 대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이 갑한테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 대항 요건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채권을 입질할 때 함께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은 뭐냐? 통지 승낙입니다. 자, 통지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여기는 질권자가 하는 겁니다. 질권자가 누구한테? 저기에 있는 질권 설정자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은 어떻게 하냐? 승낙은 저기에는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에게 하거나 전질권자한테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또는 이 사람, 그렇죠? 질권자나 질권 설정자한테, 전질권자한테 질권 설정자가 승낙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전질권 설정할 때 하고 나서는요, 여기에 있는 질권자가 갑한테 통지하거나 이 말이에요.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한테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갑,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한테 승낙하거나 아니면 전질권자한테 승낙한다. 이게 승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하거나 이렇게 승낙하게 되면 사후에 승낙하는 거죠. 승낙하면 이 병이란 전질권자는 대항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대항력. 누구한테요? 여기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1,000만 원 네가 을한테 줘야 될 돈 중에서 내가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내한테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500만 원 내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자, 이게 대항 요건입니다. 통지는 누가 한다고? 통지는 질권자가 질권 설정자한테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병한테 내가 입질해놨다.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한테 입질해놨다. 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승낙은요? 그래요. 이게 승낙은 갑이 승낙하는 거예요. 질권 설정자가 승낙하는 거예요. 얘한테 승낙하든 얘한테 승낙하든 다 좋다는 거예요. 승낙하면 드디어 병은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래 되면요, 당연히 책임 전제에서는 질권자의 책임 가중이죠. 그죠? 여기에 질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 반지에 대한 불가항력적 사유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면 여기에는 갑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책임 가중이에요. 전질권 설정자인 질권자는 전질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라는 손해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와 질권자의 처분 제한, 이건 통지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이 사람의 대항력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채무자와 질권자의 처분 제한입니다. 그 다음 전질권자의 권리, 이 사람의 권리는요, 병, 이 사람의 권리는 질권자의 질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변제에 도래했고, 그 다음에 전질권자 자신의 채권이 변제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1,000만 원을 을한테 주지 않고 있으면, 또 을이 병한테 500만 원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병은 직접 갑한테, 질권 설정자인 채무자 갑한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550페이지 제일 밑에 티귿 동그라미 제일 중요합니다.
전질권자의 권리는 전질권자는 그의 채권이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고 전질권자는 원질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질권자가 경매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간이 변제 충당할 요건을 다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전질권자 병도 경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 경매권과 간이 변제 충당권이 이 전질권자한테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이 전질, 특히 여기는 책임 전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어요. 좀 복잡하지만. 자, 동산질권에 침해됐을 때는 동산질권도 독립된 물권이니까 물권을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물 훼손에 있을 때는 질권 선정자는요, 기한 이익 상실을 주장하거나 질권 선정자는 기한 이익 상실이 되거나 또는 질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보충 청구의 문제는 논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에요. 동산 질권자의 의무는 타인의 물건을 즉 동산을 타인 소유 동산을 점유하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당연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 제공하면 안 되겠죠. 사용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채무 변제가 되면 즉 채권이 회수가 되면 당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당연히 반환해 줄 의무가 있죠. 질권 설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입니다. 553페이지예요. 권리질권. 이 권리질권은요, 거기에 중요한 것 정리해보면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돼요. 질권에는 동산질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질권, 그 외에도 권리에 대한 질권이 있다.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때 권리, 질권의 대상인 권리는 양도성이 인정되는 권리가 되고 이렇게요. 가장 중요한 얘기죠. 당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양도성이 인정돼야 한다. 다른 사람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사용하는 권리, 수익하는 권리는 그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안 돼요. 권리질권 할 수 없어요. 우리 법사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랬어요. 우리 교재 55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권 해냈죠. 그래서 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어떤 게 있어요? 지상권, 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요, 차주권, 차지권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히요. 그 외에도요. 당연히 그 외에도 점유권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소유권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경우는 동산이면 동산질권의 대상이고요. 부동산이면 저당권의 대상이죠.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권리질권을 삼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그죠? 이게 자 이런 내용으로 안 되는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양도성이 없는 권리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은 또 안 돼요. 그리고 점유권도 안 되고요. 소유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권리 질권을 할 수 없는 것.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양도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한 이 말이죠. 거래 가능한 권리에 한다. 그렇죠? 사적 거래가 가능한 것이 한다. 이걸 대전제로 합니다. 그 외에는요, 동산 질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했어요. 뭐 실행 방법인 경매나 간이변제 충당이나 이런 것들만 다만 제외할 뿐이죠. 경매나 간이변제 충당은 동산 질권 규정에서 여기에 권리 질권에다는 쓰지 않는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그죠? 조심하는 거. 권리 질권에는 여기에 경매권 이걸 그대로 갖다 쓰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안 쓴다.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 이것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는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은 갖다 쓰지 않는다. 이렇게. 자, 채권 질권은요, 똑같습니다. 채권 질권의 성립 요건은, 채권 질권 설정자가 채권 질권을 가질 채권 질권자와 채권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 채권 증서가 있으면 채권 증서를 인도하면 채권 질권이 성립합니다. 성립. 보시면 일단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겠죠. 당연히요. 돈 받을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리 질권인 채권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증서가 있으면 채권 증서 인도해주면 되죠. 이때 계약 당사자는 채권 질권 설정자와 채권 질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 증서 인도인데요. 이 채권 증서는 없으면 인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하면 여기에 채권 질권 효력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채권 질권자는 직접 자기의 채권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있는다는 거죠. 예컨대 보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요. 돈을 1억 변제했다. 빌렸다. 1억 채권이 있겠죠. 이렇게. 자, 1억 채권이 1억 채권.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하니까 병한테 이 사람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5천만 원 돈을 빌렸어요. 이 사람이 5천만 원 채권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자, 갑이 병에게 을이 5천만 원 빌렸을 때 병은요, 담보권을 취득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1억짜리 채권을 여기에 1억 채권 이것을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채권을 질권의 대상으로 이게 질권입니다. 질권의 대상으로 이렇게 을이 제공한 권리 1억 채권을 을은 누구한테? 갑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1억 채권이죠. 이것을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때 을이 요 채권 증서 있겠죠. 병에게 채권 증서를 이렇게 교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피담보 채권 5천만 원.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질권, 즉 질물로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1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여기에 변제기 도래하고 여기도 변제기 도래했어요. 여기도 아직 변제 이행 안 하고 여기도 이행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직접 갑한테 채무자죠. 1억 채무자. 자기의 채권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이행하라고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직접 청구권이에요. 직접 청구한다는 거예요. 채무자. 이 채무자한테요. 직접 청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려면 뭐예요?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병이 지금 꽉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지승낙, 저기에 있는 병, 질권자죠. 채권 질권자. 채권 질권자에게 대항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이 대항력에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채권을 이전시켜 놨잖아요. 그죠?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을이 갑한테요. 통지를 하거나 이렇게 통지를 하거나 통지. 너 채권 있잖아. 갑 너의 나한테 대한 채권, 내가 준 채권을 병한테 지금 내가 담보 목적으로 맡겼다. 이전시켜놨다. 라고 을이 통지하거나 이렇게 갑한테. 채무자한테요. 아니면 여기는 채무자가 이렇게 승낙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을이 담보 목적으로 자기에 대한 채권을 여기에 병한테 맡겨둔다, 이전해 둔다는 사실에 대해서 승낙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을 그래 내가 알겠다, 알고 있겠다 라고 승낙할 수 있죠. 얘한테 승낙하거나 얘한테 승낙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대항 요건에는요. 통지 또는 승낙입니다. 자, 이때 여기 통지란 것은 누가 누구한테 통지한다 했어요? 채권 질권자 설정자, 채권 질권 설정자요. 채권 질권 설정자가 누구한테 통지하죠? 저기에 있는 채무자한테요. 채무자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여기 승낙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승낙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승낙은 그래요. 채무자가 누구한테요? 채무자가 채권자인 채권 질권 설정자에게 하거나 또는 누구한테요? 채권 질권자한테. 이 두 사람 중에 아무나한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승낙. 통지나 승낙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 병의 대항력이 생긴 거야. 병이 직접 이 청구권을 바로 갑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대항요건이다. 요 내용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만. 요 내용만 직접 아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는요, 여러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채권 질권을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채권 질권을 실행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시채권의 입질은 지시채권, 보통채권 이렇게 해요. 보통채권은 보통채권 성립을 이렇게 해요. 그냥 지시채권에 대해서 지시채권에서 질권을 설정하면 지시채권의 입질이라고 그래요. 보통 지시채권은 어떤 거냐 하면 어음이나 수표 뭐 이런 것도 있죠. 어음, 수표 이게 지시채권이에요. 그 지시채권은 배서하여 교부해버리면 돼요. 배서해서 채권자한테 즉 질권자한테 교부해버리면 바로 질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배서 교부예요. 무기명 채권을 입질할 때는요. 입질이라는 것은 질권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질권 설정 목적으로 당에 권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입질.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질권 목적으로 당의 권리를 또는 물건을 인도해 주는 것을 입질이라고 해요. 무기명 채권에 대해서 입질할 때는요. 그냥 무기명 채권 자체를 교부하면 돼요. 질권자한테. 그러면 그 교부받은 질권자가 딱 쥐고 있으면 바로 질권이 성립해 본다는 거죠. 교부. 그것이 여러분 교재 556페이지에 가면 디귿 동그라미 지시채권의 입질과 리얼 무기명 채권의 입질
일어났죠. 지주채권 입질은 배에서, 즉 뒷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질권자가 될 사람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름을 쓰고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다음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배에서 교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기명 채권은요, 아예 이름조차 쓸 필요 없어요. 바로 뭐예요? 교부만 하면 돼요. 넘겨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질권에 선입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57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요.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했죠.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이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죠. 그것을 입질할 때는요, 저당권에다가, 저당권 등기가 있잖아요. 저당권은 그죠? 저당권 등기에다가 권리질권이 있다는 것을 부기 등기합니다. 저당권 등기에다가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 가면 채권 질권의 효력이라 되어 있는데, 피담보 채권은 동산 질권과 똑같고요. 질권 설정자는 처분을 하면 안 되죠. 질권 설정자는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 이거 가장 약한 거죠. 왜냐하면 채권 증서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질권은 그대로 성립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에 가면 우선 변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죠. 다만 여기에 중요한 건요, 채권 질권자는, 즉 돈을 빌려준 채권 질권자요, 채권을 질물로 가지고 있는 채권 질권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채무자한테 이행하라. 제3채무자죠. 이 사람이 채무자잖아요. 원래는 그죠? 5천만 원 변제 갚아야 할 채무자죠. 근데 이런 제3채무자죠. 얘가 얘한테 변제해야 될 내용은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직접, 제3채무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이걸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교과서에 558페이지에 기억 동그라미 있죠. 채권을 직접 청구해놨잖아요. 질권자는, 여기는 채권 질권자죠. 채권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랬죠. 누구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3채무자 갑한테요.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 채권 채무자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채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채무자 아니잖아. 이 사람 은에 대한 채무자잖아. 그런데 병이 자기의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인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에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는 자기의 채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거죠. 직접 이행하라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당권에 관한 내용 하겠습니다. 질권은 기본적으로 틀만 알아두십시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산일 때는 동산 인도해줘야 되고 채권일 때는 채권 증서 교부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채권에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죠? 채권 질권에서는 채권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지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게 한다. 그렇죠? 이걸 갖추게 한다. 이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바로 채권 질권에서는 채권 질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한테 권리를 이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이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